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은행에 다니며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이죠. 30살이 넘어가면서 부모님과 주변에서 결혼할 생각이 있느냐 조금씩 물어봤고, 저도 이왕이면 더 늦기 전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엄청 적극적으로 선시장에 나가거나 소개를 받는 등 결혼하려고 노력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 좀 철없게 들릴지 모르지만 30대가 되었음에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운명의 여자가 제 인생에 나타날 거라는 막연한 믿음과 환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저의 그 환상에 부합하는 그 여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 여자는 후에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외모가 정말 예쁘고 화려했는데 주변에선 연예인 같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예쁜 여자였죠. 게다가 능력도 있어서 돈도 잘 벌었고 성격도 사근사근 여성스러우면서도 다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늘 저에게 진심 같았고 저를 사랑해주는 여자였죠.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인간이구나, 아내복이 있구나, 남들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구나, 우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3년 뒤 어느 평범한 주말, 저희 집을 찾아온 누군가. 그 누군가가 찾아오면서 제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환상이라는 것을 지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게 일어났던 그 기막힌 사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아내의 이름은 양지우였습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아는 지인의 소개 자리였어요. 그 지인 하는 말이 정말 예쁘고 괜찮은 여자가 있는데 큰맘 먹고 저를 소개해준다고 했습니다. 주선자가 정말 대단한 미인이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냥 립 서비스겠거니 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도 없었고 좀 귀찮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친구가 워낙 등을 떠미는 통에 가볍게 나가보게 된 거죠. 그런데 약속 장소에 나가게 되었고 상대 여자는 15분이나 늦는 겁니다. 귀찮음을 무릅쓰고 나왔는데 15분이나 늦는 걸 보니 왠지 짜증이 나고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사람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가야겠다 싶었는데, 그런데 잠시 후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녀를 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세상의 모든 조명이 그 여자만을 비추는 것 마냥 눈부셨거든요. 저보다 2살 연상이라는 말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긴 생머리에 또렷한 이목구비, 촘촘한 속눈썹, 그리고 사람을 빨아들이는 듯한 깊은 눈빛과 우아한 분위기까지. 꿈속에만 존재하던 제 이상형이 현실에 나타난 것만 같을 정도였습니다. 시큰둥했던 제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앞에서 당황하고 허둥지둥하게 되었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 실수하게 되고 얼굴도 자꾸 빨개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녀는 그런 제 모습을 좋게 봐주고 웃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출장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소개했어요. 과거에는 연예인들이 다니는 유명한 샵에서도 일을 했고 현재는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손님이 정말 많고 늘 예약도 풀이라서 바쁘다고 했죠. 특히 주말에는 결혼식이 많다 보니 거의 쉬는 날이 없어요. 평일에도 잡지 촬영이나 광고 행사 같은 것도 제법 있어서 여기저기 출장 다닐 일이 많고요. 또 멀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연락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고 있네요. 정신없이. 그 여자는 잘 나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였습니다. 그리고 본인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녀가 레스토랑 주차장에 세운 차는 번쩍이는 흰색 외제차였고 테이블 위에 올려둔 가방이며 손목에 찬 시계까지
유명한 명품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 은행원일 뿐인데 이렇게 완벽한 여자가 왜 나를 만나러 나왔을까 싶어서 제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그녀가 제게 먼저 호감을 표했습니다. 병호 씨 참 매력있네요. 성실하고 진중한 모습이요. 요즘 다들 가볍기만 한데 병호 씨처럼 듬직하고 차분하고 성실한 남자가 제 스타일이에요.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저랑 영화라도 보러 가실래요? 저 지금 애프터 하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행운이 찾아오다니. 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녀와 사귀는 내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으로 행복했죠. 그렇게 1년간의 열애 끝에 저는 그녀에게 프로포즈했고 그녀는 제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습니다. 결혼할 때 주변에서 다들 저를 부러워했어요. 박 대리는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어떻게 저렇게 예쁘고 돈도 잘 버는 능력자 여자랑 결혼을 해. 그러게요. 제가 평생 잘하고 살아야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며느리가 싹싹하고 예쁜 데다 능력도 있다며 입이 마르게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제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며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예쁘고 다정하고 능력도 좋은 여자가 내 아내라니. 내가 아내 복이 있나 보다,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나 보다 싶었죠. 물론 아내가 주말마다 일이 바빠 얼굴 보기가 힘든 것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아내는 토요일 일찍 현관을 나섰어요. 어쩔 때는 다음날 결혼식이 너무 이르다며 전날인 금요일 밤에 나가기도 했죠. 아내의 솜씨가 워낙 좋아서 집안 곳곳에서도 비싼 출장비를 치르고도 아내를 부른다고 했거든요. 자기야, 나 내일 부산에서 결혼식 메이크업 있어. 혹은 이번 주말엔 제주도에서 쇼핑몰 촬영이 잡혔네. 거기 내가 전속으로 해주는 데거든. 미안해, 매번 혼자 있게 해서. 이런 식으로 주말에는 거의 그녀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당신이 고생이지.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에이, 나는 평일에는 다소 한가하잖아. 주말에는 열심히 일해야지. 피곤하지 않아? 괜찮아. 이게 내 일인데 뭐. 주말엔 늘 그녀의 스케줄이 꽉 차 있었기에 언젠가부턴 주말을 당연하게 홀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일 욕심도 많았기에 당연히 그런 건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열심히 일하는 만큼 돈도 잘 벌었는데 유독 비싼 명품 가방이 많았어요. 제가 놀라서 물어보면 아내 하는 말이 아니야, 이거 명품 렌탈한 거야. 우리 일하는 사람들은 이미지도 중요하잖아. 이런 거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렌탈비 그렇게 안 비싸니까 걱정 마. 아, 그렇구나. 괜히 미안하네. 사주지는 못할 망정. 됐어. 자기도 열심히 일하는데 뭐. 아내의 말은 너무나 그럴싸했고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했습니다. 아내는 제게도 돈을 잘 쓰는 편이었어요. 저한테 골프 배워보라며 고급 골프채 풀세트를 사주기도 하고 회원권을 끊어준 적도 있죠. 그리고 꾸미는 걸 좋아하는 아내는 제 스타일도 신경을 많이 써줬고요. 덕분에 저는 은행에서 아내 잘 만나 팔자 핀 놈으로 통했습니다. 그렇게 꿈같은 결혼 생활이 3년쯤 흘렀습니다. 그날은 아주 드물게 토요일인데도 아내가 일이 없다며 집에 있었습니다. 웬일로 스케줄이 비었다며 하루 종일 저와 뒹굴거리며 영화나 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기분이 좋아서 이런 날 집에만 있기 아깝다 가까운 곳에 드라이브 가자고 했지만 아내는 너무 피곤하다고 그냥 집에서 쉬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푹 쉬라면서 밀린 설거지도 하고 재활용도 비우고 화장실 청소도 했죠. 그런데 안방 화장실 휴지통을 비우다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임신 테스트기였죠. 그리고 그 임신 테스트기는 2줄이었습니다. 2줄이 임신이라는 건 저도 당연히 알고 있었죠. 저는 그걸 보자마자 깜짝 놀라 아내에게 달려나갔습니다.
지우야, 이거 뭐야? 당신 임신했어? 저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르며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소파에서 휴대폰을 보던 아내는 처음에는 하며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발견했대? 화장실 쓰레기통 비우는데 이게 있던데? 왜 말 안 했어? 에이, 나중에 서프라이즈로 알려주려고 했는데 김샜네. 지금도 충분히 서프라이즈야. 나 너무 놀랐잖아. 세상에 임신이라니. 언제 확인한 거야? 뭐 어제. 그랬구나. 저는 너무 기뻐서 아내를 안아들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자기야, 고마워. 내가 아빠가 된다니. 자기 닮은 딸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정말 기쁘더라고요. 아내와 제 사이에 아이까지 생겼다니. 당장이라도 부모님께 이 소식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를 말리더라고요. 좀 이따가. 아직 초기라서 조심해야 돼. 안정기 접어들면 그때 정식으로 멋지게 말씀드리자. 저는 그 말조차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아내의 이마에 몇 번이고 입을 맞췄습니다. 내가 아빠가 된다니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완벽한 아내와 임신한 아이까지.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그 행복감은 미처 몇 시간도 가지 못했지만요. 한참을 그렇게 아내와 웃고 떠들던 중 아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내의 친구인데 집 근처에 잠깐 왔다고 연락이 온 거였어요. 민정인데 볼일 있어서 왔다가 우리 집 근처 왔다네. 커피만 한잔하고 금방 올게. 커피 마시면 안 되지 이제. 차 마시고 와. 알았어. 모처럼 친구 만나는 거니까 실컷 놀고 천천히 와. 응, 갔다 올게. 그렇게 아내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임신한 아내에게 뭐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렇게 아내가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콧노래를 부르며 남은 청소를 마저 했어요. 그리고 잠시 소파에 앉아 괜스레 아기용품을 검색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저희 집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누구지? 아내인가 싶더라고요. 그냥 비번 누르고 문을 열면 되는데 웬 초인종? 이라는 생각과 함께 무심코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누구세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문 앞에는 웬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겁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잔뜩 화가 난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가요. 누구세요?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남자는 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제 멱살을 잡았죠. 이 새끼가 감히 내 마누라랑 놀아나? 라며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함께 제 멱살을 잡으며 쌍욕을 퍼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함께 따라 들어온 다른 남자는 그 광경을 휴대폰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랍고 당황스럽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도 없었죠. 방금 전까지 아내의 임신 소식에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몇 분 만에 낯선 남자에게 멱살을 잡힌 채 집으로 끌려 들어갔으니까요. 이거 놓으세요. 미쳤습니까?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뭐 하는 짓이에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요. 제가 소리를 질렀지만 그 남자는 이성을 잃은 듯 저를 바닥에 밀어뜨렸습니다. 이 자식이 다 알고 왔는데 발뺌을 해? 그러면서 저를 향해 주먹까지 휘두르려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과 공포에 질려 두 눈을 질끈 감았죠. 그런데 금방이라도 저를 내리칠 것 같았던 주먹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눈을 떠보니 남자는 저희 집 거실벽에 걸린 저희 부부의 결혼사진을 멍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은 얼굴로요. 그리고는 사진 속의 아내와 바닥에 넘어진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는 겁니다. 분노로 이글거리던 그 남자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심하게 흔들렸고 저는 그 틈을 타 남자를 밀치고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러자 멱살을 잡았던 그 남자가 어리 빠진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저 여자랑 지민이랑 결혼했습니까? 지민이? 무슨 지민이? 지민이가 누군데? 그러자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결혼 사진을 가리키는 겁니다. 저 여자가 지민이잖아요. 미친놈 아니야. 저 사람은 내 와이프 양지우야. 지민이는 무슨... 제 고함에 그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저 여잔 지민이야. 내 아내 김지민이라고. 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뭔지 도저히 이해도 납득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 옆에서 사진을 찍던 남자가 일단 진정하라고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설명한다고요. 저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들어야만 했죠. 제 멱살을 잡았던 남자는 정민구라는 이름의 사람이고 그 사진 찍은 사람은 정민구 씨 일을 도와주는 직원 겸 친한 동생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민구 씨 말인즉슨 자신의 아내가 제 와이프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니 정민구라는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진 속에는 정말로 제 아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민구 씨와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순간 와이프한테 쌍둥이 동생이라도 있었나 싶은 생각마저 들 정도로 너무 황당한 상황이었죠. 이게 언제 찍은 사진입니까? 3년 됐습니다. 3년이요? 저 역시도 아내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그 남자의 말에 따르면 제 아내는 자신을 김지민이라고 했답니다. 직업은 지방에 있는 공기업 직원이라고 했고 자연스럽게 주말부부로 지내왔다는 겁니다. 그 남자는 회사도 운영하고 돈도 꽤 있는 사람이라서 아내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아내는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할 수 없다며 일 그만두라는 소리는 하지 말라고 고집을 부렸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혼인신고도 이런저런 핑계로 안 하려고 했다더군요. 그런데 최근 아내의 행동이 수상쩍어 뒤를 캐보니 그녀가 평일에 회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집으로 드나드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들이닥친 것이었죠. 그 말을 들은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너무 기막히고도 황당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저랑도 결혼했지만 동시에 이 남자랑도 결혼을 한 겁니다. 두 개의 결혼 생활을 동시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뇌가 작동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어김없이 출장을 가던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게다가 매번 바뀌던 값비싼 명품 가방들, 렌털한 거라고 했는데 사실상 저 남자가 사준 것들이었고 저를 위해 아낌없이 사주었던 골프채나 골프 용품들도 사실 저 남자의 돈이었던 겁니다. 어쩐지 아파트 청약이 어쩌고 핑계로 계속 미뤄왔던 혼인신고. 그 모든 것들이 이중 결혼 생활을 위한 행동이었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충격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를 만난다던 아내가 돌아온 것이었죠. 자기야, 나왔어. 그런데 아내는 들어오다가 거실의 상황에 놀라 걸음을 멈추더라고요. 거실에는 망연자실한 채 앉아있는 정민구 씨와 넋이 나간 제가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잠시 상황 파악을 하려는 듯 눈을 굴리더니 이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버리는 겁니다. 저도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쫓아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가 돌아갔고 저는 멍한 기분으로 소파에 내내 앉아 있었어요. 아내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죠. 그날 밤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이게 다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내 와이프이자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사실은 두 집 살림을 하는 이런 미친 사기극을 벌이다니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더군요. 그렇게 다음날 이른 새벽이 되어서야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오자마자 울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이실직고 했습니다.
저랑 만날 때 만남 어플에서 그 남자도 만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돈 많은 남자를 만나 경제적인 이득이나 좀 취하려 했대요. 저한테는 잘 나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했지만 사실은 썩 돈을 잘 벌지는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만나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는데 그 남자가 계속해서 결혼하자고 매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도 결혼했지만 그 남자랑도 덜컥 결혼을 한 거라는 거예요. 혼인신고만 안 하면 괜찮을 줄 알았어. 어차피 주말에만 만나는 거니까. 그게 말이 돼? 미쳤어? 미안해 여보. 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어쩌다 보니. 아내는 예전에 여행사이라는 친구와 해외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했던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친구가 아니라 그 남자와의 신혼여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기가 막혀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평범했던 인생이 이 여자 때문에 이런 상황에 휘말리고 완전히 망가졌다는 생각까지 드니까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질문을 던졌죠. 그럼 그 애는, 뱃속의 애는 누구예요?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제게 기어와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당연히 당신이지.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야. 저 남자는 그냥 돈 때문에 만난 거야. 그녀는 끝까지 자기가 사랑한 건 저뿐이었다고 울부짖었지만 이미 제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정민구 씨와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는 둘 다 이 끔찍한 사기극의 피해자였죠. 저는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기 결혼 끝낼 생각이라고. 변호사 선임해서 위자료 소송할 거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 말이 없던 그 남자가 한참 뒤 그러더군요. 저는 용수하고 같이 살 생각입니다. 예? 양주우랑 같이 산다고요? 뱃속의 아이가 제 아이가 확실하다고 하거든요. 그 남자도 알고 있더군요. 아내의 임신 사실을요. 그 말을 듣는데 심지어 임신한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닌가 보다 싶고 끝까지 거짓말을 했구나 싶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다 보니 헛웃음까지 나더군요. 저를 붙잡고 제 애라면서 펑펑 울부짖던 그 얼굴마저도 거짓말이었고 그 눈물은 저 남자에게도 똑같이 쓰였던 겁니다. 저한테는 제 아이라고 울고불고 하던데요. 제 말에 정민구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그는 애써 현실을 부정하는 듯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한테는 진심이었어요. 날짜도 확실하고. 저도 내 아이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저는 제 아내도 미쳤지만 이 남자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다 밝혀졌는데도 제 아내를 선택하겠다니. 저는 더 이상 그 남자와 나눌 대화도 없을 것 같더군요. 저는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자리를 벗어났고 그 아내, 그 사기꾼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긋지긋한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죠. 어차피 정민구 씨가 받아주기로 했기 때문인지 아내도 순순히 위자료를 내고 사실혼이었던 저와의 혼인관계는 해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위자료도 아마 정민구 씨의 돈이 아닐까 싶더군요. 그렇게 저는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받고 그 여자랑 끝이 났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이어서 주변에는 말도 제대로 못했고 그냥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했어요. 살다 보니 나한테 이런 일도 다 생기는구나. 처음에는 너무 기막히고 억울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렇게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 제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 갈 때쯤 뜬금없이 정민구 씨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목소리가 엄청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양지우가 아이를 낳았고 혹시나 해서 친자검사를 했는데 정민구 씨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혹시 친자검사를 해볼 생각이 있냐는 겁니다. 정민구 씨는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닌 이상 양지우랑은 헤어질 결심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죠. 처음엔 더 이상 양지우 그 여자하고는 어떤 일로도 엮이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내 자식일 수도 있다 싶은 거예요. 그 여자는 밉지만 만약 내 자식이라면 어떡하나 계속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전처랑 다시 잘해볼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었지만 만약 그 아이가 내 친자식이라면
이라는 생각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민구 씨에게 다시 연락했고 친자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요. 그 아이가 제 친자식도 아니더라고요. 한마디로 양지우에게는 정민구 씨랑 저 말고도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내 아이가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 마음도 들면서 그 여자는 진짜 답도 없구나 싶으면서 너무 기막히고 허탈한 웃음이 나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저의 아이조차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정민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양지우를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그토록 예쁘고 완벽해 보였던 제 아내. 하지만 그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는 괴물 같은 인간이었어요. 그 후로 양주에 대한 소식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낳은 아이도요. 정말 대책 없는 여자가 아닌가 싶어요. 본인조차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선가 그 예쁘고 천사 같은 얼굴을 무기로 또 누군가를 속이며 살고 있을지. 하지만 아무리 속인다 한들 그 구리고 시커먼 진짜 모습은 결코 속일 수가 없겠죠. 많이 힘들었지만 인생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많고 또 그런 여자에게 더는 속지 않고 정리한 것만 해도 됐다 생각하며 털어내려 합니다. 그때 정민구 씨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아내에게 속고 있었을 테니까요. 언젠가 마음의 상처가 다 아물게 된다면 그때라도 정말 진실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내실이 있고 진실한 그런 사람을 말이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 HR 기업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어렵게 들어온 회사인데다 탄탄하고 괜찮은 회사라 다니면서 자부심도 있었고 회사 생활도 나름 만족스럽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회사 생활이라는 게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속한 팀의 분위기는 꽤 좋은 편이었습니다. 저희 팀에는 저를 포함해 총 4명의 여직원이 있었는데요. 저보다 2살 많은 유하영 대리, 저와 동갑인 동료, 그리고 2살 어린 후배 사원 희주 씨가 있었죠. 그중 유하영 대리는 저와 입사 동기라 다른 동료들보다 더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 말고는 하영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개인적으로도 가깝게 지냈죠. 회사 안에서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는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며 회사 생활의 고충도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희주 씨는 싹싹하고 귀여운 막내였고 동갑내기 동료도 무던한 성격이라 큰 문제 없이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적어도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어느 날 퇴근 후 하영 언니가 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할 얘기가 있다는 언니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더라고요. 저희는 단골 술집에 갔는데 언니는 뜸을 들이다 그러는 겁니다. 나 실은 기획팀 박 대리님 좋아하는 것 같아. 박 대리는 다른 팀의 동료였는데요. 훤칠한 외모와 유머러스한 성격으로 여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박 대리를 좋아하는 줄은 몰라서 좀 놀랐죠. 어머, 정말? 그랬구나. 전혀 몰랐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 나 고백해볼까 싶은데 해도 되려나? 괜히 회사 다니는 거 서로 불편해지는 거 아닌가 몰라. 글쎄, 근데 언니가 마음이 그렇다면 고백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언니가 후회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해. 고민된다 정말. 며칠 뒤 언니는 큰 결심이라도 한 듯 박 대리에게 고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언니를 응원했어요. 잘 되길 바랬죠.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박 대리는 언니의 마음을 거절했다고 했거든요. 따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영 언니는 민망해했고 얼굴을 어떻게 보느냐 쪽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뭐 쪽팔린 일이냐고 어깨를 토닥이며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언니가 100배는 아까워. 그런 남자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 더 좋은 사람 나타날 거야. 제 위로에 언니는 기운을 차리는 듯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터졌습니다. 그날은 회사 전체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1차였던 고깃집에서의 전체 회식이 끝나고 마음 맞는 젊은 직원들 몇몇이 2차를 가자며 의기투합했습니다. 저와 하영 언니도 자연스럽게 그 무리에 끼어 있었고 박대리도 있었어요. 근처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긴 저희는 시시콜콜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부 다 어느 정도 술에 취했을 때였어요. 갑자기 박대리가 제 자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술 기운에 살짝 달아오른 박대리는 저한테 할 말이 있어 보였죠. 무슨 일인가 싶어 아무 생각 없이 그를 쳐다봤는데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술 먹은 김에 용기 좀 내려고요. 저 사실 김 대리님 좋아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왁자지껄하던 동료들의 웃음소리도 멈춘 것 같았죠. 살면서 그토록 당황스러웠던 적은 몇 번 없던 것 같아요. 갑자기? 나를? 이런 자리에서? 당혹스러움에 피가 머리 꼭대기로 쏠리는 느낌까지 들더군요. 저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요. 왜냐면 저는 박대리와 업무 외에는 몇 마디 나눠본 적도 없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동료 사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심지어 바로 옆에 하영 언니도 있는데 이런 데서 고백이라뇨.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동시에 하영 언니를 못 보겠더라고요. 힐끗 쳐다본 언니의 얼굴은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진 채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애써 웃었습니다. 아, 박 대리님 술 많이 취하셨나 봐요. 저는 어색하게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죠. 그렇게 이상하게 자리가 파했고 집에 돌아오는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박 대리는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술 취해서 그런 거 아니라며 진심이라며 당황스러웠다면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죠. 저는 미안할 짓을 왜 하나 싶고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저를 갑자기 좋아한다는 것도 좀 황당했지만 그런 자리에서 고백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박 대리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나는 지금 연애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요. 최대한 정중하고 단호하게 거절의 뜻을 전한 거죠. 박 대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가 너무 성급했다며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싸늘하게 굳어있던 하영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하영 언니가 이걸 오해하면 어쩌지 싶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언니에게 오해를 풀고 싶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어제 박 대리님한테는 잘 얘기해서 정리했어요. 갑자기 그래서 나도 너무 놀란 거 있죠. 박 대리님이랑 나랑 아무 사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해서요. 그런데 언니는 싸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걸 나한테 왜 얘기해? 내가 박 대리 여자친구도 아니고 나한테 그런 거 말할 필요 없어. 라고요. 언니의 말투가 너무 쌀쌀맞은 겁니다. 저는 좀 당황해서 언니가 괜히 신경 쓸까봐 라고 했지만 언니는 내가 그런 걸로 왜 신경을 쓰겠어. 김대리야말로 신경 쓰지 마. 라며 말을 잘랐습니다. 그 차가운 말투와 표정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저도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내가 뭘 어쨌다고 저러지 싶기도 했거든요.
저랑 박 대리님이랑 무슨 썸씽이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속인 것도 아니고 박 대리님이 일방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저는 또 바로 거절했고요. 저도 기분이 좀 상하긴 했지만 언니 입장에선 기분이 유쾌하진 않겠다 싶어서 이해했습니다. 또 언니가 괜히 나를 오해하거나 그러진 않았나 보다 하고 말았죠. 하지만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영 언니는 노골적으로 저를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업무적인 대화도 최소한으로 하고 제가 말을 걸어도 단답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대놓고 왜 그러냐고 물어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데 잠시 후 또 모른 채 하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휴게실에 들어서는데 저를 뺀 팀원들이 모여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가만 들어보니 얌전한 척, 고상한 척은 혼자 다 떨더니 그럴 줄 알았다니까 라는 거예요. 저는 다가가서 무슨 얘기냐고 물었는데 갑자기 약속이라도 한 듯 말이 딱 끊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색하게 웃으며 일하러 가야겠다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혼자 남겨진 휴게실에서 저는 너무 황당하고 기막혔죠. 막내인 희주 씨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희주 씨는 글쎄요 라며 곤란한 듯 황급히 전화 받는 척 자리를 피하기까지 했죠. 그날을 기점으로 저는 팀에서 완벽하게 소외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늘 함께 식사하던 팀원들이 갑자기 오늘은 각자 먹자며 흩어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하루는 혼자 회사 근처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다가 너무 황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를 빼고 흩어졌던 팀원 모두가 한 테이블에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배신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가가 물었죠. 따로 먹는다더니 다들 여기 계셨네요? 그러자 하영 언니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다들 만나게 돼서 여기 앉던가. 그런데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방금 전까지 화기애애하던 대화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저는 꾸역꾸역 밥을 넘겼습니다. 나 지금 따돌림 당하고 있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희주 씨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에 저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뭐냐면 제가 유부남, 총각 가릴 것 없이 남자 남직원들을 전부 후리고 다닌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희주 씨는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얼마 전 저희 팀 과장님과 단둘이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 바로 밑에 있는 평범한 국수집이었습니다. 그날은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일이라 저와 담당자였던 과장님이 함께 야근을 했습니다. 녹초가 된 채로 퇴근하려는데 과장님이 출출하니까 저녁이라도 먹고 가자며 국수 한 그릇을 사주셨던 겁니다. 그저 잔치국수 한 그릇을 먹고 헤어진 평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모습을 몰래 찍어 악의적인 소문과 함께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유부남인 과장님에게 꼬리를 쳤다더라. 다른 남자 직원들에게도 눈웃음을 흘리고 다닌다더라. 입으로는 연애할 생각 없다면서 온갖 여지는 다 주고 다니는 여우라더라 등등 제 이야기가 온 회사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거죠. 어이가 없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희주 씨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날은 야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식사한 거라고 했습니다. 알아요, 대리님. 하지만 이런 소문이 도는 걸 알고 있으셔야 할 것 같아서요. 라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희주 씨는 날 믿어요? 라고 묻자 그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믿죠. 근데 제 직속 상사가 하영 대리님인 거 아시잖아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영 언니가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다음 날 저는 하영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유대리님, 도대체 왜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제 단도직입적인 물음에 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에? 무슨 소문? 저에 대해서 악의적인 소문 퍼뜨리고 다니는 거 유대리님 맞잖아요. 하지만 그 언니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뭐라는 거야? 내가 그런 소문 퍼뜨렸다는 증거 있어? 뭐라고요? 소문 나기 싫으면 처신 똑바로 하든가 회사 물이나 흐리고 다니지 마. 라며 뻔뻔하게 나오는데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하다고 믿었던 동료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제 뒤에서 수근거리고 그 상황이 못 견디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매일 밤 억울함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냥 다 그만두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한편으로 너무 억울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더러운 오해를 받고 회사까지 그만둬야 되지 싶고요. 그 와중에도 희주 씨만 저에게 위로를 건네거나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주 씨가 걱정돼서 괜히 너까지 미움받으니까 나한테 신경 쓰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착한 후배까지 힘들어지는 건 원치 않았거든요. 저만 아니면 된다고 애써 당당하게 지내려 했지만 동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마다 들으라는 듯이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죠. 직장 내 왕따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실감했고 위축이 됐습니다. 저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회사에 휴직계를 제출했죠. 휴직계를 낸 지 이틀 정도 됐을 때 집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데 다시 희주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희주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만 모르는 단체 대화방이 있다는 것이었죠. 저희 팀원들은 물론 다른 팀 사람들, 심지어 저한테 고백했던 박대리까지 포함된 대화방이었습니다. 희주 씨는 자기가 그동안 몰래 캡처한 대화 내용을 몇 장 보내주었습니다. 그곳은 저에 대한 온갖 험담과 조롱이 난무하는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소문나니까 도망간 거 봤지?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예쁜 척은. 그 얼굴로 어떻게 남자를 그렇게 갈아타는지 이해가 안 되네. 남자들이 보기엔 저런 얼굴이 먹히나? 얼굴은 별로인데 다른 기술이 좋은가 보죠. 그들은 저를 씹는 것을 하나의 놀이처럼 즐기고 있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기가 막혀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대화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니 이 모든 것을 주도한 사람은 역시 유아영이었습니다. 아마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박대리가 저에게 고백하자 저에 대한 질투와 증오심에 눈이 멀어 이런 짓을 벌인 것 같았죠. 과장님과 국수를 먹던 사진을 몰래 찍어 유포한 사람도 바로 유아영이었고요. 더 이상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대화방 캡처 내용을 보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물론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희주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힘든 부탁을 했습니다. 희주 씨, 혹시 나를 위해서 대화 캡처랑 사실 확인서를 좀 써줄 수 있을까? 수화기 너머로 희주 씨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희주 씨에게도 너무 곤란한 상황이겠죠. 하지만 고민 후 희주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리님, 아시잖아요. 저는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괜히 나섰다가 저까지 힘들어질까봐 무서워요. 저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많이 미안해. 하지만 나 이대로는 너무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아. 나 도와줄 사람 희주 씨밖에 없어. 제 절박한 목소리에 희주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그러더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리님 혼자 그렇게 힘든데 저도 모른 척하고 동조해서 죄송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도울게요. 그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상황까지 어려워질 것을 알면서도 저를 위해 용기를 내준 희주 씨가 너무나도 고마웠죠. 그날 밤 희주 씨는 대화방의 모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캡처해서 보내주었고 변호사가 요청한 양식에 맞춰 꼼꼼하게 사실 확인서까지 작성해 주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쥔 저는 다음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런 일로 경찰서를 가는 게 처음이라 두려웠지만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고소장을 접수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들에게 경찰서 출석 요구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비록 단톡방에 참여하긴 했지만 희주 씨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희주 씨 빼고 나머지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절대 선처도 합의도 없다고 못 박았죠. 나중에 들어보니 그들은 경찰서에 가서도 그냥 친한 동료들끼리 한 농담일 뿐이다. 너무 예민한 반응이다. 김대리도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었는데 직장 동료들끼리 그런 소리도 못하냐. 이게 경찰서까지 올 일이냐 등등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에 대한 악의적 소문에 없는 이야기 지어서 퍼뜨리고 직장 내 괴롭힘까지 당당히 했으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이 일은 당연히 회사에도 알려졌고 인사팀에서 내부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던 날 저는 회의실에 들어가 저를 둘러싼 임원들과 가해자들을 마주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그들이 저에게 저지른 일들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차분하고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선처하지 않을 거란 걸 분명히 했죠.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가해자들은 저에게 연락해 울고불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하영 언니는 거의 매일같이 전화해서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질투심 때문에 눈이 멀었어. 박대리가 나는 싫다고 깠으면서 너는 좋아한다고 하니 너무 부끄럽고 화도 나고 그랬어. 네가 잘못한 게 아닌데 너한테 그래서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라며 애원했습니다. 한때는 가장 친한 동료였던 하영 언니의 목소리에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또 회사에서는 일이 더 커지는 걸 원치 않았는지 가벼운 징계로 넘어가려 하더군요. 적당히 화해하고 끝내라 이거였죠. 회사에 압박도 있고 또 가해자들이 싹싹 빌었기 때문에 그냥 이쯤에서 용서하고 끝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희주 씨를 통해 듣게 된 그들의 뒷이야기는 제 마지막 남은 동정심마저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여전히 저를 지독한 년, 끝까지 사람 피말리는 년이라 욕하며 이게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 일이냐고 어디 두고 보자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녔다더군요. 그들은 제가 희주 씨는 따로 처벌하지 않길 원하고 선처했다는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희주 씨 앞에서 여전히 제 욕을 했던 거죠. 제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연민의 감정마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죠. 저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해 합의 없고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들에게 선처 없이 법의 심판을 통해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요. 그렇게 몇 달간의 지루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가해자들도 변호사를 고용했고 뻔뻔한 얼굴로 거짓말을 늘어놓거나 그 와중에 제 탓을 하고 싸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가해자들은 각각 명예훼손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받아서 전과자가 되었어요. 게다가 저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의 억울함이, 저의 고통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판결문을 첨부한 내용 증명을 저희 회사에 보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회사의 공식적인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론화 시킬 거라고요. 가벼운 징계를 내리고 무마하려던 회사는 제가 공론화 시킨다고 나오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한 것 같더라고요. 회사는 즉시 가해자들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렸고 정직 기간이 끝나자마자 연고도 없는 먼 지방으로 발령내버렸습니다. 사실상의 자천이었죠. 결국 그들 중 몇몇은 스스로 사직서를 냈고 하영 언니를 포함한 나머지 인원은 발령을 가긴 했지만 얼마 버티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하다가 발령 온 거니 거기서도 좋게 보진 않았겠죠. 기나긴 싸움이 모두 끝난 후 저는 다시 회사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복직하던 날 아침 몇 달 만에 입는 정장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더 이상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지만 저는 당당하게 제 자리로 갔죠. 이제 그곳에서 저를 괴롭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희주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저를 도와준 희주 씨에게 몇 번이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사실 다수의 편에 서서 그냥 모른 채 하고 동조할 수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희주 씨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저를 위해 사실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했죠.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맙더라고요. 희주 씨와 저는 이제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의지하는 든든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 일은 참 저에게 많은 상처와 트라우마도 남겼어요. 잘 지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저를 욕하고 비난하고 없는 소문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했다 보니 세상이 너무 무섭고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용기 있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또 저를 도와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못된 사람들도 많지만 저를 도와주려 한 사람도 있었다는 걸 감사하게 여기려고 해요. 마음속에 깊게 팬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지는 않기에 가끔씩 악몽을 꾸기도 하고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에 얽매여 주저앉아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당함에 맞서 싸워 이겨낸 제 자신을 믿고 제 곁을 지켜준 소중한 사람과 함께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가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기보다 이 경험을 발판 삼아 더 현명하고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